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선임 컨설턴트 유소영입니다. 수능 독서에서부터 출발하는 초등 독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능에서 평가하는 국어 영역에 대해서 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영역 중에서도 독서 영역에 집중해서 살펴봤는데요. 수능에서는 독서의 원리 및 그 기본 개념과 그와 관련된 어휘력을 확인하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읽기 방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읽기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읽기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서가 아닌 읽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늘 말씀드리는 그 독서라는 것 자체가 책 읽기의 독서가 아니라 비문학 독해의 독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실까봐 오늘은 이제 읽기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란 것은 읽은 내용의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판독한 내용을 이해하고 통합한 뒤에 반응을 보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판독하는 것은 그 단순한 판독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만은 그 판독 단계의 효율성에 따라서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1차적으로 판독하는 그 방법, 그 다음에 그 소요 시간에 따라서 이해도의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도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판독의 방법을 분야별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의 읽기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문학 읽기, 두 번째는 학습 읽기. 이것은 이제 비문학 읽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비판적 읽기고요. 넷째로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그 읽기 능력,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 읽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 영역을 주로 다루긴 하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의 읽기 방식이기 때문에 문학도 이제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텍스트 읽기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본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제 중심 사건 그 자체의 파악이나 글 전체의 줄거리의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깊고 넓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거나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글의 주제, 그것을 찾는 것과 그리고 교훈을 파악하기 등이 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단계까지도 이 단계에서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텍스트 내용이나 관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단계가 되는데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유로운 상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무리 단계로 읽어낸 텍스트의 기본 내용 자체를 넘어서서 아주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상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개별적인 차이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나서 그 문학을 읽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읽기 위한 준비 과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학 장르의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나 소설의 개념, 그다음에 이제 그들의 요소를 비롯한 특징을 미리 파악해 두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에서 보이는 용어들을 익히면 좋은데 요거는 사실은 읽는 것 자체에서도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문학 작품을 해석해 놓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분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에서 보여주는 문제들을 해석할 때, 그때 문제풀이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징과 비유,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들의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점까지 알고 나면 좀 더 파악을 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뭐 순금이나 뭐 우아미, 비장미 같은 것들의 용어들,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해석해 주시는 것 자체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이제 감상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작품 내에서 보이는 서술자, 그러니까 작품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작가를 대변해서 서술하는 서술자의 어떤 그 시점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독자가 작품을 읽을 때 보여주는 그 감상의 관점인데요. 크게 보여준 것처럼 네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외재적 관점이라고 해서 작품과 그 작품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요소들의 관점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주의적 관점의 경우에는 작품 안에서 해결을 하는 그 내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종합주의적 접근 방식은 앞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관점들을 그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론적, 반영론적, 효용론적 이 관점 자체는 작품을 두고 작가, 현실, 그리고 독자, 이 작품 자체의 외부적 요소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외재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절대주의적 관점 자체는 그 외적인 요소, 작가나 시대적인 현실 세계나 아니면 독자 자체를 다 배제를 하고 오로지 그 텍스트 자체의 그 내적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재적 관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종합주의적 접근 방법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는 물론이고요. 작가와 그 현실 세계,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와 이제 있는 그 주변 세계, 그리고 독자 등 이제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서 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위 개념 자체의 정립이 끝나면 그 상위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최종적으로 종합주의적 접근까지 가는 것도 빼놓으시면은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을 위한 읽기로 넘어갈 거예요. 앞에서 문학 작품을 위한 읽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상은 사실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서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습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나 학원이나 그러니까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이제 우선으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교과서 자체는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설명문이라는 어떤 그 장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 그 기본적인 첫 출발이 교과서를 읽고 학습을 위한 그러한 이제 읽기가 진행이 되는지를 보시면 가장 이제 첫 출발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학습을 위한 읽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읽기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읽은 내용에서의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단어, 문장, 문단, 짧은 글, 긴 글로 확장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학습을 위한 읽기에서는 이제 양이 또 방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읽기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위한 읽기 첫 번째로 읽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기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여러 자료를 참고를 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객관적 읽기, 선택적 읽기, 개념지도 그리며 읽기, 필기하며 읽기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읽기라는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을 분석을 해요. 가장 큰 제목일 수도 있고요. 각 장에 해당하는 장별의 제목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에 속해 있는 절 단위의 제목도 분석을 합니다.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고 상위의 장 개념과 하위의 절 개념이 연결이 좀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각 자료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각 자료가 뭐 표나 그래프, 그림 같은 시각 자료를 이게 명시를 해줬다는 얘기는 그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이런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면을 할애해서 그 자료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아이들이 그냥 쭈르륵 내용만 읽어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에서 주는 글로 주는 정보와 그 시각 자료를 통해서 주는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각 자료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글을 통해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락 읽기예요. 이거는 서론 단락과 마지막 결론 단락을 순서대로 읽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 읽기잖아요. 본문을 정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장과 절의 제목을 파악을 하고 시각적 자료는 어떤 걸 주는지, 이때는 시각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본문 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 다음에 서론 단락과 결론 단락을 순서대로 읽어서 어떻게 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론을 짓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읽어 나가지만 이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구나 하는 중심 내용을 도출하는 그러한 읽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선택적 읽기예요. 이것도 이제 정독 내역은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중요 정보와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빠르게 읽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단계예요. 보통 이제 한 단원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필요한 그 내용을 전략적으로 핵심어를 중심으로 이제 연관 단어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질문과 어떤 그 문제를 풀고 오답을 풀이하는 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제를 정해놓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가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그러한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적인 제가 이번에 이제 엄마 학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썼던 방법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가 있을 때 그거에 맞는 자료들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게 선택적 읽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개념 지도 그리기예요. 설명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의 전체 구조 자체를 이제 읽은 사람이 나중에 읽기가 더 좋도록, 아니면 자기가 읽은 내용, 이해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을 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마인드맵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안내를 하죠. 마인드맵의 경우는 이제 주제로 비롯되는, 아니면 중심 생각, 그 주제로 표현되는 핵심어 자체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확장되는 개념으로, 소개념으로, 하위 개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필기하며 읽기예요. 요거 자체는 이제 판독한 내역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지도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요거 자체는 실질적으로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는, 그리고 읽는 내용 자체가 많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억을 다 못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추려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읽기 자체 점검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자체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는 과정인 거죠. 요 필기 하면서 읽기 방법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읽으면서 적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읽는 책과 공책을 같이 두거나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것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필기하는 그 자체를 노트나 포스트잇이나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요. 다른 개념이 나오게 되면 앞에 썼던 개념과 간격을 아주 많이 둔 상태로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보충하는 내용이 되거나 아니면 서로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 필기를 할 경우에는 뒷장의 경우는 필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것을 다시 복습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거나 했을 때는 이제 뒷부분을 읽다가 다시 앞부분을 돌아와서 거기에 필기하게 될 경우 공간이 없으면 그쪽도 이제 활용을 좀 해야 되는 쪽이어서 뒷장에는 필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라기보다는요, 조금 노하우랄까?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학습을 위한 읽기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 문장, 문단, 짧은 글, 긴 글로 확장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심 생각이라는 거는 글쓴이가 글을 통해서 읽는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주제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일단 중심 생각 찾기 첫 번째 열거한 단어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열거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중심 생각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문단이든 짧은 글이든 글을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확장되는 개념의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나왔던 단어의 하위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연관된 단어들을 쭉 보통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동그라미를 치게 좀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기도 하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표시를 하게 해요. 그러면 그 나왔던 단어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상위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 단어를 가지고 보면 전체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문장에서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에서 화제를 찾습니다. 그 화제를 찾고 그 화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요. 그러면 그 화제와 설명하는 부분 자체를 간추려서 중심 생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단의 주제를 찾는 거예요. 이제 문장에서 문단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여러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문단이죠. 그리고 보통 문단은 같은 주제의 내용들만 한 문단으로 묶어 놓습니다. 문단이 바뀌어서 줄바꿈이 됐다는 얘기는 그 문단 자체의 주제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자, 문단에서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명시적 주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앞에서 뭐 단어를 찾거나 아니면 문장을 찾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그 문단에서 중심 생각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장 중심 생각이 드러난 그 문장의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그 안에서, 문단 안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그 문단의 중심 생각이 되고요. 드러나는 명시적 주제와 다르게 그 문단 안에서 보이지 않는 암시적 주제를 찾는 방법은 일단 그 문단 자체가 보여주는 화제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화제에 대해서 문단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근거를 했는지. 근데 이제 명시적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암시적 주제이기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서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찾으신 화제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꾸 생각을 하셔서 그 문단에서 표현하는 것과 맞는지를 자꾸 매칭을 시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찾은 화제와 그 설명을 결부시켜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문단에서 확장해서 그 다음에 짧은 글 안에서의 주제를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셨듯이 단어 찾고, 문장 찾고, 문단 찾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작은 범주에서 하는 방식들을 큰 범주에서 자꾸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짧은 글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난 주제 찾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자체는 짧은 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대표할 만한 중심 문장을 하나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중심 생각과 관련된 화제, 설명 이런 것들을 좀 추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세부 사항 자체를 문단별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이 여러 개 모여서 짧은 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문단별로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신 중심 생각 자체가 각 문단별로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위 개념들 문단들의 내용까지 다 포괄한다면 그것이 그 짧은 글 자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그 암시적 주제의 경우에는 문단에서 찾은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 글 전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화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화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각 문단별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구성한 다음에 각 문단별로 정말 각 문단별로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그 구성에서 만들어 놓은 중심 생각 자체가 적절한 건지를 검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찾은 다음에 그 찾은 내용이 각 글 자체를 포괄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암시적인 주제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검증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종적인 긴 글의 주제 찾는 것. 이것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죠? 단어, 문장, 문단, 짧은 글 이렇게 반복을 해 오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본 읽기 전략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긴 글의 주제 찾기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그 일정 길이의 글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문단별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중심 생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범주에서 시작을 해서 큰 범주를 확장시키면서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시적인 주제는 찾아내시면 돼요. 하위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리고 암시적 주제의 경우에는 일단 화제를 가지고 중심 생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하위에 문단이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될 수 있는지, 화제를 중심으로 다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치시면 됩니다. 자, 학습을 위한 읽기 세 번째로 요약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읽는 방법 중에서 필기하며 읽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랑도 좀 관련지어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약하기 자체는 이제 읽은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리고 자신이 조금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작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국립국어원에서 자료를 첨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킨츠와 반다이크의 요약 규칙이에요. 요거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 삭제, 재구성, 일반화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그 명제를 선택해내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내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중심생각 찾기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그런 주제 찾기에서 해당이 되는 방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이지 않은 내용, 그것을 제거하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재구성은 그 연속되는 명제들, 반복되는 명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통상적인 조건, 뭐 요소, 결과들을 그 지시하는 하나의 그 명제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로 재구성하는 그런 규칙이 되겠고요. 일반화의 경우에는 연속되는 그 명제를 그것들보다 좀 더 상위 개념으로 대체시키는 방법입니다. 상위 개념으로. 근데 이 네 가지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2개, 3개, 아니면 4개 모두 다 조합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네 가지 규칙은요, 아이들 교과서 내용 지도할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선택, 삭제, 재구성, 일반화 요 네 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알아볼 게 두 번째가 브라운과 데이의 요약 규칙인데요. 비슷하죠? 삭제, 대치, 선택, 창출입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삭제는 아시겠지만 불필요한 거 없애는 거고요. 대치는 이제 목록들을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속에 주제면이 있을 때 선택을 하고, 없을 때는 창출을 하는 방법,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읽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심생각 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심생각 찾기에서는 단어, 문장, 문단, 짧은 글, 긴 글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하기는 선택, 삭제, 재구성, 일반화 요 네 가지 방법, 그다음에 뭐 재구성과 그다음에 이제 재구성해서 창출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노트 필기하면서 읽기, 그다음에 이제 요약하면서 읽기 이제 이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 방법이에요. 특히나 이제 주장하는 글, 설명하는 글 읽기에서는 반드시 이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설명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약한다면 해서 이제 나오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게 학년마다 반복이 돼서 계속 나오니까 자녀분들 교과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잘 들어오지 않았던 정보들이 이제 제 오늘 엄마 학교를 듣고 나서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이것들을 조금 반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비판적 읽기를 좀 알아볼 거예요. 비판적 읽기는 가장 상위 수준의 읽기 방법입니다. 자,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판적 읽기라는 그 개념 자체는 읽어내는 텍스트의 내용과 그 형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이 타당한 건지, 그 다음에 논어가 적절한 건지, 그 다음에 과연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모든 독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비판적 읽기 자체가. 왜냐하면 워낙 정보가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이게 옳은 내용인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가져오려면 이 비판적 읽기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자, 주장하는 글에서의 그 논거의 합리성, 그 다음에 근거의 객관성, 그 다음에 그 타당성 등을 파악하는 내용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판적 읽기는 과연 객관적인 사실인지 글 쓴 이의 개인적인 의견인 건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거에 따라 비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준거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정도나 어떤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거나 기준들.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동의할 만한 내용인 건지 필자의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내용인 건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관점의 글과 비교하기인데 같은 주제를 다른 글로 쓴 글하고 비교해서도 이 글 자체에 그 필자의 주장 자체에 오류가 없는지도 판단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적절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제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책을 읽기 전과 읽는 중간, 읽은 후에는 어떻게 비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읽기 전에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파고들기 전에 과연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들은 어떤지 조금 내용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읽으면서는 필자 자체의 그 관점, 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쓴 의도나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문장 자체는 어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의도가 없는 것 같으나 그 내용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진짜 이제 필자 주관적인 뭔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건 아닌지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은 후에는 필자의 그 견해 자체가, 주장 자체가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지, 그리고 합리적 근거가 잘 제시가 되어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필자와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를 할 때는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아주 능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객관적인 분석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읽기에 참여를 해야만 제대로 된 비판적 읽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에 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시간에 읽기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앞에 비판적 읽기 자체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도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인터넷 읽기 자체에서의 그 내용들은 앞에서 보여드린 인쇄 매체를 통한 읽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 정보 수집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비선형적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에서는 효율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정보가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인터넷 자체에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수시로 글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누구든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도 댓글을 달고 답을 달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말 검증이 된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보의 출처가 확실한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넘치는 정보 중에서도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재구성하는 과정도 지금 요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앞에서도 살펴본 그 요약의 방법 있죠. 선택, 삭제, 재구성, 일반화. 이 방법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정보의 출처를 확인을 했을 때 그 출처 자체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정보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유효기간 자체, 이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왜냐면 수시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정책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검색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도 유효한 내용인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비선형적 읽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선형적 읽기와 비선형적 읽기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형적 읽기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직선 방향으로 쭉쭉 따라서 읽는 거를 얘기해요. 인쇄 매체의 경우는 앞에서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선형적 읽기고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는 비선형적 읽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BPT는 하이퍼텍스트 읽기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다 보면 어머님들도 쭉 글을 읽으시다가 거기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 이 단어는 내가 모르는 건데 이 내용을 모르는 건데 하셨을 때 클릭해서 원래 찾고자 했던 그 내용 페이지에서 벗어나서 링크를 타고 다른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는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는 인터넷 활용을 좀 제대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을 또 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지 않고 중간에 필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선형적 읽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선형적 읽기의 특징은 많은 정보를 순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본래의 읽기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검색을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찾아보고자 했던 그 내용보다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장되는 그 사이드 내용들을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감을 좀 상실한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표의식 없이 그냥 서치하다 보니까 2시간이 훌떡 지나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너무나 손쉽게 정보들을 확장을 시켜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도한 양의 정보로 인해서 그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그 인지적 과정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의 목적인 그 읽기의 원래 목적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읽기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뭔가가 검색을 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시면 좀 중간중간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그 정보를 이제 찾아내는 것을 완성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방향감을 상실한다거나 인지적 과부하가 걸린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읽기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여기까지는 찾는 걸로 한다 라거나 혹은 시간을 좀 정해 놓으시거나, 그리고 그 지금 순간까지 읽은 내용 자체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것도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읽기 목적이 제대로 성취되었는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도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그 과정들을 조금 훈련을 통해서 잘 성공적으로 읽기를 마칠 수 있게, 인터넷을 통한 그 읽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잘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분야의 읽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초반부터 계속 내달렸어요. 그런데 요 내용 자체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고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해서 자녀들과 댁에서 조금 훈련을 좀 하거나 한다 그러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결과를 얻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실제로 적용을 시켜보시면 이제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독서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럼 초등독서에서는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요거를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과정 중에서 판독과 이해 단계가 있었어요. 첫째와 두 번째. 그리고 판독과 이해 단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아이가 초등 저학년이라고 한다면 그 판독의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말 자체는 쓰는 표기법하고 실제로 얘기하는 발음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소리로 듣고 하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초등 중학년의 경우라고 한다면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 독서에서 요구되는 것이 각 영역별 개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휘력도 체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하는 과정에서 각 학년에 맞는 수준 혹은 거기서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어휘를 많이 습득을 하는 것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읽기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셔서 단계별로 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